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안의 통증 클리닉 강의를 맡게 된 이미란 마스터입니다. 우선 저희가 14일 어제부터 출시된 웰스파 아이오가 뷰티 앤 웰리스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웰리스 부분에 대해서 통증도 속해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앓고 있는 통증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원인들 때문에 오는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제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저는 대학교 때 운동 처방과라는 곳을 나왔고 거기 안에서 노인복지사업단 속에서 이제 노인분들 대상으로 운동 강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체형교정병원에서 체형교정도 했었고 재활치료병원에서도 재활치료도 했던 그런 전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뉴스킨 사업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 몸의 기둥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가 척추 구조와 기능이 나왔는데 제가 왜 이거를 틀었냐? 저희 몸의 기둥은 척추입니다. 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이 탄탄해야지 집이 잘 지어지듯이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가 탄탄해야지 우리 몸도 튼튼해지거든요. 자, 우리가 흔하게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는 다 알고 있으시죠? 그 밑에는 천추, 미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골반하고 꼬리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우리 림프가 막혔을 때 통증이 온다고 하잖아요. 왜 오는지 아실까요? 바로 우리 몸은 하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듯이 경추 1번부터 천골, 미골까지 모든 척추들이 모든 신경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경추 1번을 보시면요. 편두통, 고혈압, 신경과민, 중풍, 건망증 이제 뇌 쪽으로 관련된 질환들이 있죠. 왜 경추 1번은 뇌 쪽으로 관련된 질환들과 이어질까요? 우리 경추 1번, 2번은 우리 머리뼈 있죠. 두개골. 그거를 감싸고 있는 척추뼈이기 때문에 경추 1번, 2번 쪽은 뇌, 얼굴 쪽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경추 3번도 그렇지만 경추 1, 2번 같은 경우에 부상을 좀 크게 당할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척추들은 모두가 중요하지만 경추 1번, 2번은 조금 위험한 구조이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 쉽게 다치지는 않은 것들이 이제 척추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추는 목이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머리부터 여기 쇄골 라인까지 있는 모든 질환들하고 연관이 있고요. 자, 흉추는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여기 쇄골 라인부터 어깨 라인부터 이제 배꼽 있는 데까지 모든 질환들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러면 요추는 허리죠. 허리는 어디랑 가깝죠? 우리 생식기하고 하체들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궁, 남자분들은 전립선 이쪽이랑도 다 연관이 있고 그리고 하체 질환이랑도 그 우리 요추뼈랑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척추가 기둥인 만큼 기둥 주변에 있는 쌓여져 있는 우리 신경과 우리 모두 내분비계 질환들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둥인 척추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보시면요.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근골격계 질환은 흔하게들 다 알고 계시죠? 이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관절, 신경, 인대, 힘줄 같은 조직이 손상이 되어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자,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인들 때문에 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무리하게 힘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동작이나 삐뚤어진 자세죠. 여기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삐뚤어진 자세에 속하고요. 그리고 소음, 진동, 덥거나 추운 환경에 속하는 작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스트레스, 노동 강도, 고용불능 때문에 오는 정신사회적 요인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추신경, 자율신경, 내분비계, 면역계 등에 오는 원인들도 이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수많은 근골격계 질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고 그중에서도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들만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목 근육통이에요. 우리 근육통은 흔하게를 다 앓고 계시죠? 목 근육통은 왜 올까요?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잖아요. 근데 왜 올까요?
과사용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하게 잘못된 자세, 한 자세를 우리 컴퓨터 할 때 정자세로 이러고 있진 않죠.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사용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 숙인 자세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늘어나는 동작이 장시간 동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근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할 경우에 뭐 근육통도 많이 발생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운동해야겠어 결심을 하고 스쿼트 200개를 하고 잤어요. 그럼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될까요? 아, 다리야 이러면서 못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통증들이 근육통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오는 것들도 근육통의 일부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 근육통에는 근육이 어떠한 근육이 긴장이 됐는지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양한데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은 흔하게들 아시죠? 여기 붙어져 있는 근육. 뒷골이 당기고 어깨가 무거운데 우리가 승모근이 사람들이 여기에만 붙어져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날개뼈 뒤쪽까지 붙어 있는 게 밑에까지 붙어 있는 게 승모근이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뒷골이 당기고 어깨가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날개뼈 안쪽에 통증도 있거든요. 저희가 흔하게 갈바닉을 지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그 갈바닉으로 날개뼈 쪽을 이제 밀어주면은 엄청나게 어깨까지도 개운해지죠. 그리고 흉쇄 요달근은요. 여기 귀 옆에 붙어져 있는 목, 어깨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인데요. 여기는 두통이 자주 오고 앞머리가 아프거나 눈 주변이 통증이 오고 무거운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견갑거근하고 사각근인데요. 견갑거근은 이제 고개를 돌리거나 이제 기울일 때 이러한 통증들이 나타나고요. 이럴 때 통증들이 나타나고 사각근은 팔이 저리거나 붓고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사각근은 이제 이쪽에 우리 이 네 가지 근육은 거의 비슷하게 여기 라인에 붙어져 있지만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팔의 신경하고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팔 쪽으로 저린 증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하고 회전근개 증후군 파열이에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많이 이제 요새는 조금 많이 흔해졌어요. 여기 옆에 사진에 보시면 견봉하고 상완골이 있죠. 이 견봉하고 상완골이 마찰이 자주 될수록 이제 상처가 나고 그 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여기 견봉하고 상완골이 마찰되는 부분에서 이제 통증이 오고요. 그 옆에 회전근개 증후군을 보시면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있죠. 요 네 가지 근육이 회전근개예요. 요 회전근개는 상완골하고 이제 이 회전근개하고 이제 상완골에 이제 회전근개 근육들이 다 붙어져 있거든요. 어떨 때 파열이 잘 되냐? 넘어졌을 때 우리가 놀라면 어떻게 반사신경을 일으키죠? 손을 짚죠. 이 손을 짚으면서 무리가 많이 가는 게 이 회전근개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팔을 들 때 아프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은 들어서 이제 견부하고 상완골이 마찰되는 부분에서 통증이 오고요. 회전근개 증후군은 근육이 움직이는 시점에서부터 통증이 와요. 그리고 회전근개가 뭐예요? 우리 어깨를 회전할 때 쓰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어깨 돌릴 때도 당연히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하고 회전근개 증후군 파열은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증상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견보하고 상완골이 이제 마찰되는 그 시점에 통증이 오고요. 회전근개 증후군 파열은요. 이제 어깨를 들었을 때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어깨를 돌릴 때 이제 통증이 오는 거는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수근관 증후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하시죠.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수근관 증후군과 같은 말이고요. 수근관은 우리 여기 손목 있죠. 여기 손목 접히는 요 부분 안에 이제 통로가 있어요. 작은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 인대와 뼈로 돼 있는 작은 통로인데 여기에 이제 계속적인 반복적인 움직임을 할 때 이제 여기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옆에 사진 보시면 자가 진단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까지 조금 저림 증상이 있다면 요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새끼손가락이 저린 거는 조금 다른 이제 증상이니까 새끼손가락이 저리는 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떠한 동작을 할 때 많이 오냐면 미용사들이나
이제 주로 반복적인 손을 동작을 많이 할 경우, 그리고 주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 목을 가누기 전까지도 목을 계속 받쳐주면서 씻기고 이제 재우고 털음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흔하게도 주부분들이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을 앓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보호대를 이제 많이들 착용을 하시죠. 수국난 증후군은 이제 조금 자가 치료를 아닌 치료를 하신다면 스트레칭 요런 스트레칭 있죠. 요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감각이 조금 더뎌지고 이제 조금 찌릿한 통증이 많이 올 때는 그 병원 치료를 권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보호대 착용하시고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자가 진단을 하면서 이제 자가 치료를 하는 게 좋죠. 자, 팔꿈치 통증이에요. 우리 팔꿈치 통증은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흔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팔꿈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테니스 엘보는요, 바깥쪽 팔꿈치고요. 골프 엘보는 안쪽 팔꿈치라는 거예요. 통증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나눌 수가 있죠.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팔꿈치 바깥쪽. 근데 이게 요 바깥쪽 요쪽 부분인데 여기에 통증이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서 오는 거지만 통증은 어떻게 손가락까지 오고 요쪽 주변으로 팔에 이제 감각이 없어지거나 이제 힘이 빠지는 느낌들도 들고요.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제 통증이 오고요.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끼손가락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원래는 내측 상가, 외측 상가인데 지금 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나눠져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냐면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랑 배드민턴 이제 운동할 때 백핸드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을 할 때 요쪽으로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파열이 오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고 지어졌고요. 골프 엘보는 마찬가지로 스윙을 칠 때, 이쪽으로 부상이 많고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골프 엘보라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허리 근육통이에요. 잠시만요. 어, 허리 근육통도 목 근육통하고 똑같아요. 허리 쪽에 근육이 가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오는 게 근육통이고요. 똑같지만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들 무리가 가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신 분들도 허리 근육통이 자주 오고요. 기침 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허리 근육통하고 연관이 있지? 자, 기침 변비는 우리가 허리를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이라고도 많이들 아시죠? 이 배 쪽에 있는 이제 근육들인데 여기 코어 근육들이 약하신 분들이 기침을 하거나 갑자기 힘을 줄 때, 대변을 볼 때 힘을 줄 때 이제 조금 허리 쪽으로 무리가 많이 가요. 요 증상이 조금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은 코어 근육을 좀 강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허리 근육통도 똑같아요. 어디 근육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요방염근은 옆구리 쪽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주로 엉덩이 옆쪽이랑 뒤쪽에서 이제 통증이 오고 허리를 숙일 때 엉덩이 통증이 좀 자주 와요. 그럴 때는 이제 요방염근의 문제고요. 장요근은요, 우리 그 서해부 있죠. 그쪽 앞쪽으로 이제 붙어져 있는 근육들이 장요근이에요. 대퇴부 전면 여기 허벅지 앞쪽이랑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오고요. 그리고 이 외에 배 쪽으로 당기는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장요근이 많이 긴장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복직근, 말 그대로 우리 식스팩 만드는 그 근육 있죠? 그 근육인데 그 근육들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속옷 위에 속옷 입으실 때 그 끈 라인이나 남자분들 허리띠 매실 때 그 높이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허리를 숙였을 때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뒤로 젖힐 때 조금 땡기고 땡기고 묵직한 이제 통증들이 나타나고요. 기립근은 말 그대로 척추 기립근 많이 아시죠? 우리 척추 옆에 붙어져 있는 그 근육들이에요. 요거는 또 복직근과 다르게 숙일 때 통증이 오는 게 기립근의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척추 질환인데 이 척추 질환은 우리가 흔하게 앓고 있는 목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와 이제 요추 협착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목부터 허리를 잇는
이 척추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 조직인 디스크가 있다. 젤리처럼 생긴 수액과 이것을 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디스크가 압력을 받을 경우 수액이 튀어나와 신경을 자극, 심각한 통증을 초래한다.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이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어, 다음을 보시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요, 목 디스크예요. 흔하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멘트 작업을 할 때 우리 시멘트만 쌓는다고 이게 제대로 서 있을까요? 아니죠. 벽돌, 죄송해요. 시멘트가 아니라 벽돌을 쌓을 때 우리가 벽돌만 쌓으면 잘 무너지잖아요. 잘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쌓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하죠. 우리 척추도 똑같아요. 우리 척추 그 밑에 붙어져 있는 요 민트 색깔, 요게 이제 디스크거든요. 이거를 추간판이라고 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디스크의 이제 테두리라고 하죠. 이게 섬유륜이고 그 안에 수액이 있어요. 정상적인 척추 구조의 같은 경우에는 이쁜 모양으로 잘 이제 되어져 있는데 많이 반복적인 동작,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 섬유륜이 끊어져서 수액이 흘러나와. 그래서 그 척추 사이의 신경들을 이제 계속 외부에서 마찰을 주는 거죠. 그 신경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목 디스크하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영상 하나 보실게요. 경추를 지나는 신경다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심을 지나는 중추신경인 척수와 좌우로 뻗어나간 신경근이다. 척수가 눌리면 팔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비가 오고 신경근이 눌리면 저리거나 시린 등의 감각 이상 증세와 근력 약화가 나타난다. 몇 번 경추에서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아픈 부위도 달라진다. 경추 4번 신경이 눌리면 목과 어깨가 저리고 5번이 눌리면 팔의 위쪽 바깥 부분이 6번은 팔의 아래쪽 바깥 부분과 엄지, 검지 손가락이 그리고 7번 신경이 눌리면 나머지 손가락과 팔의 안쪽이 저리게 된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우리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이제 번호들이 있잖아요. 경추 1번부터 7번, 흉추 1번부터 12번, 요추 1번부터 5번. 거기 이제 똑같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증상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디 위치에 신경이 눌렸고 어디 위치에 이제 디스크들이 터졌는지에 따라서 이 통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하고 목 디스크 아니고 허리 디스크예요. 역추 협착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아까 똑같아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하고 이제 섬유륜 안에 있는 수액이 있죠. 이제 섬유륜이 끊어지면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이제 그 신경들을 건드려서 통증이 오는 거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가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좁아져서 이제 신경이 건드려져서 계속 통증들이 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였다가 폈을 때 통증이 오고요. 오히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숙였을 때는 통증이 없어요. 뒤로 젖혔을 때. 왜? 공간이 좁아져서 이제 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어떻게 돼요? 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신경을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뒤로 젖힐 때 통증들이 더 자주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는 족저근막염이에요. 족저근막염은 지금 흔하게들 많이들 앓고 계시고, 저도 또한 이제 10몇 년 동안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거든요. 왜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냐? 평발이신 분들이 족저근막염이 많이 생겨요. 왜? 우리가 정상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치가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피로감을 덜 받는데 평발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쿠션이 없어요. 이 아치가 없기 때문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의 피로감도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종아리 근육들도 잘 뭉치는 거죠. 근데 종아리를 평소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잘 풀어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안, 안 해주시고 이제 계속 놔두다 보니까 이제 근육들이 더 짧아지면서 발바닥 근육들을 당겨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종아리 각인장 때문에도 이제 족저근막염이 오고요. 다리 길이 차이. 우리 골반이 삐뚤어지신 분들 이제 한쪽으로 이제 체중을 좀 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발 부하가 한쪽으로 더 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족저근막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충격을 가하는 거, 점프를 많이 하신다거나 이제 걸으실 때 탁탁탁탁 소리 내서 걸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요새. 이런 분들도 발바닥에 이제 피로감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힐을 신거나 힐을 신을 때 우리가 조금 높은 힐이라도 이렇게 평지에 있으면 힐을 신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종아리 근육들이 이제 긴장을 하겠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 족저근막염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뒤꿈치 통증부터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흔한 통증은 걸었을 때 뒤꿈치가 아픈 거고, 그리고 조금 이 증상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우리 발바닥 중간에 발꿈치 딱 중간 부분. 여기 딱 눌리시면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거의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만성화된 통증은 발 전체에 피로감이 오기 때문에 발 전체에 통증이 있어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이제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발바닥 근육들은요, 우리가 발바닥이 아프다 해서 이 눌렸을 때 되게 시원하잖아요. 오히려 발바닥 근육들은 많이 눌릴수록 잘 긴장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자주 이제 막 압을 줘서 눌리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제 탁구공이나 이 딱딱한 공 있죠. 골프공 같은 걸로 이제 발바닥을 문질러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여기까지 속도가 빠르진 않으신가요? 네, 네. 어, 우리 통증은 두 가지로 흔하게 나눠요. 신경통하고 근육통이 나눠지거든요. 이 신경통은요, 불에 타는 것처럼 화끈화끈해요, 피부가. 막 근육 안쪽이 막 화끈화끈하고, 그리고 찌르고 쑤시는데 이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느낌 아시죠? 그런 쑤심하고 찌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 철 문 손잡이를 잡을 때 정전기 통하듯 찌릿하죠. 그런 전기자극 통증이 나타나는 게 신경통이고요. 근육통은요, 그냥 돌덩이 하나 올린 것처럼 이제 무거운 통증. 그래서 누가 눌리고 있는 통증. 이런 것들이 압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근육들이 잘 이제 굳어지면서 강직이 되는 게 이제 근육통의 일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어디를 가죠? 통증 치료를 받으러 가죠. 흔하게는 이제 한방이나 양방으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죠. 물리치료는 이제 한방 치료에서도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양방, 항방 둘 다 써요. 그리고 침, 뜸, 부항은 한방에서 많이들 쓰죠. 주사 치료는 이제 정형외과나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많이 쓰는데 요새는 뼈주사보다 플롤로 주사라는 이제 인대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 주사를 많이 놓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흔하게 놓죠.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우리가 통증이 있어서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잠시 잠궈주는 거예요. 음. 스테로이드가 말 그대로 자주 이제 너무 강한 통증을 이제 빨리 잡아주긴 하지만 그게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차단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맞았을 때는 오히려 그쪽이 신경마비가 올 수가 있고 오히려 더 그쪽 근육들이 많이 각인장이 되거나 더 수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흔하게 1년에 3번, 4번 정도까지는 권해주지 않아요. 전기자극 신경치료는요, 우리 그 한방을 이제 한의원을 이제 비유를 할게요. 우리 침을 꽂아놓고 그 전기로 핀 같은 걸 꽂아놓고 혹시 그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오히려 거기는 염증 있으신 분들보다 마비 있으신 분들을 많이들 쓰거든요. 이 신경 마비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잖아요. 그 감각들을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이 전기 치료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아무리 낮은 강도로 해도 전기 자극이기 때문에 정말 느낌이 이상해.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 근데 이 점점 강도를 올릴수록 못 참을 정도로 이제 막 몸이 떨릴 정도로 이제 전기 자극이 오거든요. 약물치료, 진통제, 근이완제예요. 진통제가 뭐죠? 말 그대로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순히 차단을 시켜주지만 없애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통제나 약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복용하실 경우에는 그쪽으로 뭐 아프기 때문에 못 참고 그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거는
더 병을 악화시키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끊어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의 의지로 이 통증이 없애줘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고 그리고 뭘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흔하게들 찾는 게 진통제인데 솔직히 타이레놀을 예를 들어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리를 하시잖아요. 그 통증 있을 때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을 먹죠. 그때 하나 먹으면은 일주일 동안 편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이 통증을 멈춰주는 거지, 이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은 그걸 찾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장 질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수기치료 하는 거죠. 근육통이나 척추가 삐뚤어졌을 때 이제 그거를 손으로 맞춰주는 이제 치료법이고, 체충격파는요, 이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 요거는 이제 만성염증이나 근육통 완화로도 쓰지만, 원래 충격파가 요로결석 아시죠? 원래 8, 90년대는 이제 독일이랑 미국에서는 요로결석이 돌멩이잖아요.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했던 게 체충격파예요. 근데 이제 한 의사분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염증이랑 근육통에도 근골격계 질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실험한 결과 이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체해 충격파가 지금은 염증하고 근육통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한테도 이 치료를 쓰이는 거긴 한데 국소 마취제를 쓸 정도로까지 통증이 심해요. 근데 요것도 그냥 우리가 염증이 없거나 통증이 없는 데는 그냥 전기 통하는 것처럼 찌찌찌찌 이런 느낌인데 염증이 있는 부위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갖다 대면요 정말 악소리 낼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흔하게 디스크가 있을 때 수술을 하라고 하잖아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수술은 안 돼요.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는 건 좋지만 수술 치료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정말 마지막 선택이 수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나 주변에 누가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당사자인 내가 이제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잠시 접어두시고 다른 치료를 먼저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흔하게 우리가 홈케어 의료기기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세라젬하고 바디프렌드가 있어요. 근데 이 세라젬이랑 바디프렌드가 요새는 어떤 광고를 하냐? 협착증에 대한 견인 치료가 된다고 하고 전신 근육통 완화. 이 세라젬 같은 경우에는 V6가 작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년부터 V6 광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추간판 탈출증을 위한 인체 견인, 폐행성 협착증 치료를 위한 인체 견인. 요게 정말 되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되면은 병원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 영상 하나 보실게요.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요번에 V6 허가받은 것은 뭐냐면은 전동식 정형 견인 치료로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의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견인이 어떻게 되지? 견인하려면은 상식적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목이든 허리든 당겨서 디컴프레션, 돌출되어야 나와 있는 추간판의 압력을 좀 줄여줘서 이 좀 디스크가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견인인데 그때 제가 아무리 사진을 봤을 때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됐지? 그래서 경험한 다음에 와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고 팜플렛도 다 해봤어요. 한번 틀어볼게요. 보시면은 롤러가 목을 들어 올리잖아요. 롤러가 이 목이랑 허리 둘 다 마찬가지인데 받쳐서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들어 올리면은 이 뼈가 좀 이렇게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이렇게 커브가 원래 대개는 이렇게 역시자가 되잖아요. 허리든 아니면은 목이든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어 구조가 변화가 되면은 척추 디스크는 압력을 받거든요. 왜냐면은 원래의 커브에서 깨져버리니까는 이 뼈가 틀어지면서 디스크는 압력을 받는 건데 디컴프레션 압력을 줄여준다. 이거를 견인이라고 표현했더만. 예. 근데 이 견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엄밀히 말하면 감압이죠 감압. 감압이고 우리가
실제로 아까 앞에 바디프렌즈랑 세라젬에서 광고했듯이 인체 견인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실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견인 치료를 많이 수기로 하거든요. 실제로 견인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척추들을 공간을 이제 들어 올려서 공간을 확보하고요.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견인인데,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이제 홈케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 올리는 척추 공간들을 이제 척추들을 들어 올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 광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협착증 디스크 치료 효과는요, 의학적으로 틀린 얘기가 맞고요. 실제로 이제 바디프렌즈나 세라젬은요, 협착증이 있으시거나 디스크 환자, 그리고 수술 직후의 환자, 그리고 혹시나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병을 악화시키는 거지, 이게 완화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 정보를 가지고 좀 참고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두 가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도수 치료나 통증 치료는 자주 받는 건 좋은 건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치료를 받고 나서 효과가 있으세요? 그럼 있다고는 하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다 괜찮아지기 때문에 많이들 또 쓰세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집안 일을 하시거나 많이 이제 몸을 또 다시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치료받고 이제 몸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몸을 좀 쉬어줘야 돼요. 휴식이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그게 될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통증을 이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병원을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의사분들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매일 오라고 하는지 아니면 주에 몇 번 오라고 하는지. 보통 의사분들은요, 100이면 100,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라고 하세요. 왜냐면 본인들 치료를 해서 그만큼 그 사이에 어디가 또 불편했고 어디가 또 편했는지 그거 증상들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오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닳고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주 안 만지시는 게 좋죠. 받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건지 계속 받아야만 되는 게 좋은 건 아닌가요? 이것도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 몸은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웰스파 아이오를 체험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류가 미세전류예요. 웰스파이도 미세전류인데, 통증 치료도 미세전류거든요. 차이는 달라요. 근데 뭐가 똑같냐? 미세전류라는 이름이 똑같은 거죠. 실제로 통증 치료에 이제 전기 치료가 되게 많잖아요. 왜 거의 전기 치료를 쓰냐? 우리 몸에 생체 전류가 흐르는 거 아시죠?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르는 양에 비해서 줄어들수록 우리가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생체 전류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전류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통증 치료할 때 체외 충격파나 이제 물리 치료, 전기 치료,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기 침 치료 이런 것들은요. 기계를 키면은 그 전류의 세기가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료진들을 위해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전류 조절은. 그래서 조금만 이제 낮은 강도로 해도 전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막 간질간질하고 막 못 참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강도를 세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무리한 이제 힘을 가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우리 몸에 무리한 이제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웰스파 아이오 전류는요. 이 전류가 미세 전류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깨에도 피부 면적이 다르고 등 면적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 면적에 맞게끔 이 전류를 기기가 알아서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웨스파이오나 갈바닉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등 쪽을 할 때 혼자 못하는 거 제가 사도 못할 것 같은데요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옆구리를 미셔도 되고 엉덩이를 미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장요근, 복부를 하셔도 돼요. 허리 통증은 정말 허리가 아니라 허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근육들이 옆구리에도 있고 엉덩이에도 있고요. 허벅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 안 미셔도 돼요.
그리고 등 쪽으로 할 때는 우리가 등이 아프잖아요. 실제로 등이 아픈 게 아니라요. 구분등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깨가 말리죠. 그러면 등이 좀 뻐근해져요. 그럼 어디를 풀어야 되냐? 여기 앞쪽에 있는 게 가슴 근육들이 다 여기 붙어져 있어요. 대흉근, 소흉근 들어보셨죠?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펴주시면 오히려 등 쪽도 더 개운해지고, 하지만 여기서요. 내가 개운하다고 해서 자세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 계속 자세는 좀 유지를 해주시고 좀 스트레칭도 일상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웰스파이어로 여기만 문지르셔도요 엄청 개운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치료는 실비가 돼서 받을 수 있는데 웰스파이어는 너무 비싸잖아요 라는 말도 많이 듣거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수치료는요, 도수치료나 이제 우리 통증의학과에서 받는 치료, 체충격파 치료, 또 냉각 치료,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것들은 다 비급여 항목들이에요. 비급여 항목들은 이제 병원에서 측정하는 금액들이 다 틀리는데, 제가 받았던 병원에 이제 예를 들었어요. 1회 25분 치료에 6만 원이고, 50분 치료에 12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을 오래 전에 들었기 때문에 90% 정도까지 이제 해서 자기 부담금이 1만 원에서 거의 3만 원까지였는데, 작년부터 보험도 되게 강력하게 제지를 많이 한다고 해요. 많게는 뭐 80%, 뭐 7, 80%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을 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충격파도 똑같아요. 못해도 내가 실비가 된다고 해도요. 1만 원에서 3만 원, 최소 3만 원까지는 이제 체충격파랑 도수치료 같이 받을 때 최소 3만 원 이상은 든다는 거예요. 세라젬 바디프렌드 40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24개월 할부로 했을 때 그래도 몇만 원은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우리 웰스파이어는요, 전용 젤이 24만 4천 원인데,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바디 세럼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액티베이팅 젤 두 개로 들어가 있고. 자, 요거를 한 달로 했을 때 1회에 8,100원이에요. 근데 한쪽만 아니요. 전체를 했을 때 8,1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전류가 바디 면적에 따라서 다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엄청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5분 이상은 이제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웰스파이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각인장된 곳은 오히려 더 그냥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 좋은 거지, 시원하다고 해서 막 20분씩 밀면 안 되고 5분, 딱 정해진 5분 동안만 이제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도 물리치료사라서 이제 체충격파랑 도수치료를 실제로 자기가 다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림프에 우리 웰스파이오를 이제 저희는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 체충격파를 예를 들면서 체충격파를 이제 림프에 댔을 때는 어때? 라고 했을 때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라고 했더니 생각도 하기 싫대요. 너무 끔찍하대요. 그 이유는요, 림프막은 이제 근육이랑 우리 살보다 더 얇기 때문에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의료진 손에 이제 전류가 다루기 때문에 엄청난 강도를 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쇄골 라인, 겨드랑이 이쪽이 이제 림프절이 크잖아요. 좀 여기는 너무 하셔도 되는데 1분, 5분 이상은 하지 마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강의를 할 때 좀 많이 버벅여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